십자군 전쟁.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신의 군대. 하지만 정말 단순히 종교만의 전쟁이었을까요? 11세기 유럽. 젊은 귀족들은 가문을 잇지 못하고 땅도 권력도 없이 밀려났습니다. 장자상속제 아래에서 둘째, 셋째 아들들은 먹고 살 길을 잃어가고 있던 거죠. 게다가 봉건 경제도 불안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 땅이 부족해지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불만을 교황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황청의 권위도 더 높일 수 있다면 좋겠군. 바로 이 순간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대한 판이 깔렸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기관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의 중심으로 뛰어든 거죠. 마치 고대 그리스 신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왕들과 손잡고 권력 싸움에 개입하듯 말입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가 얽힌 이 전쟁에 기독교는 면죄부라는 강력한 명분수단을 이용하여 힘을 실어 주었고, 무역과 금융, 심지어 국제 외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한 구조의 용납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는 그 거대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죠.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선언으로 십자군 수십만 명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원정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념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으나 현실은 언제나 냉정했죠. 수십만 명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말, 갑옷, 무기, 식량, 의료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까지 갈 배가 필요했죠. 귀족들은 그 말을 있는 대로 긁어모았습니다. 영지를 팔고 보물을 팔고 심지어 가족의 재산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돈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었죠. 그들은 전쟁을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베네치아는 선박과 해상 운송을 제공했습니다. 제노바는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피사는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은 때때로 10%,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부채의 덫에 빠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십자군은 신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했지만 이탈리아 상인들에게는 거대한 금융 운송 비즈니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7차까지 진행된 수많은 십자군의 진격 속에서 수십만 명의 기사와 보병, 그리고 민병대, 수만 마리의 말, 수많은 병기와 식량, 의약품, 건초, 말 사료까지 이 모든 보급품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업의 중심에 있던 이탈리아 반도 북부의 작은 바다 도시 베네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을 운송하며 운송료와 각종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베네치아의 아르세날레입니다. 이곳은 12세기부터 운영된 세계 최초의 군수 조선 복합단지로 베니스 공화국의 수도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위치한 거대한 조선소였습니다. 사실 아르세날레가 만들어진 배경에도 십자군 전쟁이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1차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유럽은 거대한 해상 운송과 군수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십자군 원정에 수많은 병력과 물자가 투입되면서 대한 해상 운송 수요와 전쟁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드러났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조선 군수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이죠. 아르세날레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선박 건조, 무기 제작, 자재 관리, 물류 통제까지 모든 군수 시스템을 통합한 국가 운영형 산업 단지였죠. 그런데 대량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띄운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폭풍, 해적, 침몰 사고, 언제 어디서 거대한 손실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위험이 커지자 상인들은 한 가지 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 분산 투자였죠. 여러 상인들이 출자금을 모아 한 척의 선박에 공동 투자하고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에게 약탈당하면 손실을 출자 비율대로 나눠서 감당했습니다. 반대로 무사히 도착하면 이익도 함께 나누었죠. 이런 공동투자 시스템은 오늘날의 선박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4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보험 계약서와 보험료를 갖춘 선박보험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현대 금융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십자군은 이제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해상물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상물류만으로 이 거대한 원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돈 자체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금화를 들고 가는 건 위험했죠. 약탈, 강도, 침몰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템플 기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군 원정이 계속되면서 거대한 자금과 물류를 관리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유럽의 귀족과 기사들은 막대한 금화를 가지고 먼 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해적과 강도, 전쟁의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이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귀족들은 금화를 템플 기사단의 지부에 예치하고 증서만 발급받습니다. 이 증서는 일종의 수표처럼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런던에서 금화를 맡기고 증서를 받아 출발합니다. 파리, 마르세유, 로도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현지의 템플 기사단 지부에서 같은 금액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기사들은 무거운 금화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안전하게 성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죠. 이렇게 템플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의 국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의 은행, 수표, 신용장 같은 금융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군사 조직으로 출발한 템플 기사단은 이제 중세 유럽의 은행가로 변신하며 중세 유럽의 금융 흐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교황청 등이었고 예루살렘, 파리, 런던, 로마까지 광범위한 금융망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렇게 십자군 전쟁은 해상 물류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혁명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결국 성질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물류와 금융 시스템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위에 또 다른 흐름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과의 무역이었죠. 십자군 덕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처음으로 동방의 물산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물산은 유럽인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비단, 향신료, 설탕, 보석, 사탕수수, 도자기, 유리 등 다양한 물산이 유럽의 귀족층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은 이 동서교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상인들과 협력하고 동방 물자를 유럽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역이 낳은 부는 결국 새로운 문명적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자본주의의 태동, 그 모든 기원은 이 십자군 교역로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군은 단순한 종교 전쟁을 넘어서서 국제 교역 시스템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신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쟁의 뒷면을 파고들어 보면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최초의 국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전쟁을 빌미로 시작된 대규모 인력 이동,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장악한 해상 물류 시스템, 템플 기사단이 만든 국제 송금 네트워크, 보험과 계약, 이자와 대출이 엮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동서무역, 십자군은 결국 전쟁을 가장한 경제 시스템의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 동쪽 끝의 나라 고려 역시 무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란도라는 국제 무역항이 존재했고 아라비아 상인들조차 이곳에 드나들 정도였죠. 하지만 고려의 무역은 엄격한 국가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사무역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려 역시 국교는 불교였지만 실제 국가 운영은 유교적 통치 질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농 공상으로 구분된 신분 질서 속에서 상공업은 사회 하층으로 간주되었고 무역이나 금융이 국가 권력과 손잡고 확장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는 이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고 고려 청자는 지금도 복원이 어려울 정도의 정교한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주조 기술, 목판 인쇄, 화약 등 다양한 기술 체계가 축적되었지만 이들이 산업적 대량 생산이나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분 질서의 벽과 국가 경제 통제주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틀 속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 위험 분산, 금융 투자 시스템이 발화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서쪽의 유럽은 정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종교가 단순한 신앙의 영역을 넘어 세속 권력에 직접 뛰어들었고 국가들은 이 종교 전쟁에 자발적으로 개입하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해상운송, 군수산업이 결합된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체는 사실 인간 내면에 감춰진 탐욕을 이끌어낸 전쟁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권력욕과 정복욕, 자본 축적의 욕망, 그리고 무역과 금융을 통해 부를 늘리려는 계산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신성함을 비밀로 한 세속화가 유럽 특정 도시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결국 이런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싹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합니다. 두 운명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차이가 훗날 인류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